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성공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또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유독 투자를 할 때는 그걸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려 하죠. 한 방에 대박을 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투자 전략을 세우고 기업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큰 변동성 속에서도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 성급한 판단으로 무리한 베팅을 했다가 큰 실패를 겪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찰리 먼거의 이 말처럼요. 원래 쉬운 게 아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코스닥도 800선을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은 0.4% 반등하고 코스피는 0.5%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26이고요.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또 뜨거운 토론을 같이 해보시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요. 이 판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연수의 부도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긴급 진단해 보시죠. 또 정부가 어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감세인데요. 특히 상속세, 증여세, 또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등등 미뤄지거나 낮춰지는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퀴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그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다. 좀 올려 잡았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 6.4% 오른 609만 7천 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1인 가구는 239만 원으로 7.3% 인상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려 잡은 건데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왜 정하느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이제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배성용님, 임근재님 중산층. 또 누가 KBS 콩으로 중산층이라고 쓰시니까 그거 다 지금 베껴서 쓰고 계시는데 오답입니다. 오답. 어렵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소득은 소득인데 중간에 위치했다는 뜻의 소득. 뭐 이 정도면 다 드렸죠. 네 글자로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위치한 소득.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꾸준히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스튜디오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방금 전에 그 8800님이 티몬에서 최근에 결제했던 아이들과 보려던 연극이 강제로 취소당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아이고, 뭐 아이들 방학해서 아마 같이 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들 이런 피해들을 겪고 계시네요. 기자분들은 혹시 이번 사례에서 피해는 없었나요? 티몬하고 위메프는 잘 이용을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 일단 이게 피해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얼마까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송일학자. 감독원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미지급된 금액만 1,700억 원 정도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업체에서 보고한 수치고 그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조 단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더라고. 요거는 그 입점 업체들에게 주지 않은 대금? 예. 미지급 금액. 미지급 네네. 금액. 셀러. 셀러요.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 따르면 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 업체가 약 6만 곳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 중소 판매자고 또 그 여행이나 이런 뭐 좀 금액이 큰 금액들은 예, 그 판매자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취소를 하고 있고 이제 소비자들은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몇천 원, 몇만 원짜리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몇백만 원짜리 여행 상품 또 어떤 분은 몇백만 원짜리 집안 인테리어까지도 티몬이나 위메프에서도 결제를 하셨는데 그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막 이사 날짜에 맞춰서 다 해놨는데 하루 전에 지금 안 된다라는 연락을 받는 거고 그래서 참다 못한 분들이 위메프, 티몬 본사까지 몰려가셨더라고요. 네, 직접 뭐 찾아가서 사실은 이제 1,700여 원 뭐 이렇게 해서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뭐 큰 액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아비규환 난리가 뭐 사실 났죠. 이게 주문을 해서 결제를 한 상품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 뭐 환불은 위메프나 뭐 티몬을 통해서 받아라 뭐 이런 식의 연락들이 계속 오니까 소비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를 막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가전이나 뭐 집기라도 내가 가져가서 내 손해를 메꾸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거 집어가려는 뭐 그 예전에 사실 생각해 보면 머지 사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또 흥분하니까 흥분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가시면은 사실은 좀 많이 격앙이 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나 억울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약간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는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거칠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가라앉았다라고는 합니다. 네. 일단 위메프는 그저께 이 피해자들이 몰려갔고 새벽 한 2시 반까지도 거의 머물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 피해 접수 상황을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일부 분들에게 또 환불도 이루어졌다고 하고 오늘 새벽에는 티몬이 그 비슷하게 또 이제 환불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불을 시작한 건 아니고 환불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정보를 이제 확보하는. 종이에 막 쓰고 그래갖고 제출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티몬이 좀 언론 탓을 하더라고요. 너무 조금 위기처럼 이렇게 부풀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불안감에 이탈을 하게 됐다. 판매자들도 이탈했고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통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언론 탓을 많이 하는데 사태의 본질은 본인들이 일으킨 대금 미정산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산을 못해준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피해를 실제로 봤던 이 셀러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언론을 타면서 아 이런 사실이 있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실제로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상황 안에서 자기가 구매했던 물건들이 취소를 당하고 사실은 되게 굉장히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돼지고기를 샀는데 이게 박스가 온 거예요. 티몬의 그 위메프에서 샀는데 박스가 와서 열어보니까 안에 청포도 사탕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편지하고 함께.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판매자도 이걸 본인이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걸 배송을 못 해주면은 자기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뭘 보내긴 보내야 되고 근데 비싼 건 못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청포도 사탕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돼지를 샀는데 그 청포도 사탕이 왔습니다. 이런 글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온라인 같은 데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하필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몬에서 여행 상품이 조금 더 쌌어요. 그래서 여행 상품을 종종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보통 여행 상품은 한 달 전, 2달 전 이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자들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제 계속 이거를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이제 티몬에서 환불을 받기 전에라도 자기네들이랑 직접 이거를
돈을 보내주면은 이제 계속 진행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또 돈을 들여가지고 이 상품을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일부 업체들은 아주 중소 여행사나 어떤 이제 가구 회사들은 일단 우리가 먼저 물건을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뭐 팀원 그 위메프를 상대로 받아내든지 하고 피해자들이 생기지는 않게 하겠다. 우리 고객들에서는 그렇죠. 최소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대처하는 훌륭한 또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티몬을 비롯한 소위 뭐 이커머스라고 하는 기업들의 기본 구조가 소비자가 그 티몬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티몬이 그걸 카드해서 받아가지고 수수료 제하고 판매 대금을 이제 판매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1,700억 정도가 정산이 안 된다. 근데 티몬이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우리가 티몬 7월 26일 날 티몬에서 물건을 결제를 하면 이 티몬이 우리가 실제 물건을 산 그 판매 업체에게 언제 대금을 주느냐. 해당 말 기준으로 40일 후에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40일 후니까 오늘 우리가 티몬을 결제하면 티몬이 실제 그 판매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한 9월 10일쯤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늦죠. 근데 이게 만약에 7월 초에 결제를 했어도 9월 10일 날 주는 거예요. 한 70일. 네. 이 정도로 굉장히 긴 정산 기간이 있음에도 이거를 지금 못 메꾸고 이 사태가 난 건데 왜 이런 사태가 났느냐. 기본적으로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현금이 굉장히 부족한 회사입니다. 계속 적자 경영을 해왔고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갔고 그래서 아까 송일하 기자께서 티몬에서 여행 상품 좀 쌌다라고 하시는 것도 요즘에 그런 얘기 나죠. 왜 티몬과 위메프가 좀 쌌는지 좀 더 할인을 해가지고 신규 매출을 빨리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해서 기존의 매출을 정산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계속 해온 거 아니냐. 특히 상품권 가지고도 최근에 많이 그렇게 회전을 좀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환금성이 강하잖아요. 상품권은. 그래서 할인율이 굉장히 작은데 거의 뭐 10%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 뭐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량으로 사놨다라는 거예요. 외식 상품권을 몇백만 원어치 이렇게. 그분들 입장 되게 할인이 되네. 내가 두고두고 써야겠네.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맘먹고 사기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인 거고요. 사실은 이 상품권이라는 거를 10% 할인해 준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할인을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10% 할인을 해주면은 내가 한 5%만 아직만 먹고 되팔이를 해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뭐 이런 형태를 해도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10% 할인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뭐 채권이나 이런 거 따져 보면은 결국은 이율이 높고 뭐 이렇게 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돈이 없다라는 뭐 얘기를 그대로 뭐 반복하는 것과 같고 그만큼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가 본인들의 유동성이 지금 빠지니까 떨어지니까 지금 자금 조달이 급하니까 계속해서 상품권이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할인율을 높여서라도 계속 팔았던 뭐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상품권 부분에서 이렇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보이죠.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커머스 강국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배송도 빠르고 편리하고 서비스도 좋고 근데 전반적인 또 신뢰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정은 님이 11번가 지마켓 쿠팡은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용자들은 불안하네요 라고.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은 뭐 문제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될 텐데요. 일단 소비자들은 이렇게 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티몬 위메프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사실은 그 티몬과 위메프를 그 인수한 모회사인 그 Q10이라는 곳에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Q10은 G마켓을 이베이에 팔아서 그 성공 신화를 쓴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커머스 회사입니다. 애초에 G마켓을 창업한 사람. 그렇죠. 2010년도에 이제 Q10을 설립을 하고 2022년도에 티몬 작년에 인터파크 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를 했고요. 올해 2월에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위시, 또 3월에는 AK몰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이 커머스 플랫폼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는데 왜 그러냐? 매출 규모를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몸집을 키우려는 계획이 굉장히 강해서 하지만 그 인수한 업체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사실은 재무 상태가 뭐 자본 잠식이니 굉장히 안 좋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고 티몬이 인수 당시 100억 적자 회사였으니까 뭐
상황이 알만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 남의 돈을 그냥 가져다가 쓴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면서 지금 회사를 무리하게 인수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영배 대표가 뭐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또 아직까지는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고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아까 3030님 소비자 피해는 빙산의 일각 같고요. 납품업체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가장 걱정되는 게 중소영세 업체들입니다. 입점해서 팔고 있는 셀러라고도 부르는데 그분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 못 받으면 또 다른 데 줘야 할 돈이 막히면서 도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 정산 주기를 좀 먼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커머스 요새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요새 약간 원칙같이 되고 있는 게 빨리 정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규모 셀러들일수록 사실은 본인들 유동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뭐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제 정산을 해주는 게 보통인데 사실 티몬하고 위메프는 작년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산 주기를 아까 박수익 선배 말씀하셨던 거로 45일까지 늦췄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받는 돈은 45일 전에 이 판매가 완료된 그것에 대한 정산을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업체들이 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전에 팔았던 물건에 대한 이 정산 대금을 지금 못 받는 게 다른 업체들에서 이제 정산을 받는 것 못 받는 것보다 좀 더 큰 타격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분들이 유동성이 안 돌게 되면은 지금 다른 물건 판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도 대금들이 다 밀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줄줄이 약간 도미노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뭐 장부상으로 났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 이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잘 물건을 팔아놓고도 흑자를 받는데 이제 도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청취자 이상일님이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입니다. 사용자분들도 불안하겠지만 판매자는 더 불안합니다. 저희는 한 번이라도 정산을 못 받으면 사업체가 휘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뭐 사신 다음에 구매 확정 버튼 눌러달라는 문자 아마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빨리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매 확정 버튼 누르는 며칠 사이에 판매자들의 대금이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또 좌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분들이 손편지로 빠른 구매 확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쪽지를 넣어서 보내시기도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뭐 지금 그래서 판매자들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또 강제 환불을 받고 이렇게 또 환불도 못 받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또 이 와중에 사실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에 근무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여행객이 날아가는 거고 누군가는 제품 받은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직장을 잃어서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구영배 대표라는 분이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또 지금 아까 신뢰의 문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이커머스들은 괜찮을 거냐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한 8년 전쯤에 당시에는 소셜 커머스라고 했어요. 소셜 커머스 3사를 출입을 했었는데 쿠팡, 쿠팡, 티몬, 위메프 3사의 치킨 게임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다들 적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M&A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뭐 우량한 구조에서 M&A가 된 것도 아니었고 소비자들은 또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이후에 다른 업체들은 어떨까요? 쿠팡 말씀하신 쿠팡도 그렇고 사실 티몬, 위메프도 애초부터 이게 현금을 많이 보유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들은 다 아니었고 여기서 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옥석가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수조 원의 적자를 계속 냈죠. 그래서 계획된 적자라고 했고 투자를 받았고 그거를 회사를
다시 재투자해서 덩치를 키우고 또 투자받아 덩치 더 키우고 이렇게 한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잡아서 돈을 조금은 번다 이런 상황인데 팀원과 위메프도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냥 규모의 경제로 계속 가려고 했었던 거죠. 사실은 했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됐던 거고 보면 최근에 오아시스라든지 컬리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상장이 안 됐잖아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똑같은 게 이 이커머스 어느 정도 덩치를 키우고 시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린 거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투자를 받거나 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다. 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다들 뭐 나쁘다, 위험하다, 뭐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켓컬리가 됐든 뭐 오아시스가 됐건 뭐 쿠팡이 됐든 지마켓 11번가가 됐든 옥션이 됐든 뭔가 안정 장치는 좀 필요해 보여요. 사실 저도 이제 한 7, 8년 전쯤에 유통 출입을 할 때 이 소셜 커머스의 경쟁이 약간 막 한창 펼쳐지던 때였고 그때 제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위메프 팀원을 여기 만나게 돼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 계획된 적자라는 게 그게 그 끝에 결국 방점을 딱 찍어서 뭔가 자금 조달이 되지 않으면은 계획된 적자가 어디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걸 좀 물어봤을 때 결국은 상장 얘기나 이런 것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계속 중간에 뭐 적자들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결국은 이제 비전 펀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2조 땡겨오고 얼마 땡겨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 본인들이 이 계획된 적자라는 말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냈는데 팀원하고 위메프는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은 계속 안 됐던 것들이고 계속 적자를 봐왔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 사태와 연결을 해서 결국은 이제 Q10이 뭐 상장을 노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번 사태가 안 터지고 뭐 예상을 본인들이 계획을 했던 대로 상장까지 돼가지고 자금 조달이 일어났다. IPO가 성공해서 자금 조달이 됐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은 해소할 수 있었다는 문제 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중간에 이 뭐 계획된 적자라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 적자 구조가 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태들이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사건으로 벌어지면서 이런 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기업이 있는 이커머스 업체도 있고 이렇게 자본 잠식에 빠지지 않은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들까지 우리가 뭐 폄훼해서 볼 것들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에 좀 안전 장치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저도 이제 계속해서 칼럼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알테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시커머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상태인데 중국의 알리테모 쉬인.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이 기존에 좀 견실한 사업 구조를 다시 돌려놨다라고 하더라도 저렴한 공산품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중국의 시커머스하고 경쟁하는 것들은 불가피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의 이 수익을 조금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또 계획된 적자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조금 출혈 경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지점에서 그것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은실 님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당국은 뭐 한 거죠? 라고 해서 그러면 정부나 당국은 왜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놔뒀을까? 근데 이 지점이 딱히 어떤 뭐 규제라든지 맞아요. 감독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점이 있죠. 맞아요. 항상 이제 그 시장의 발전을 뒤따라서 더 늦게 이제 후행하는 게 법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뭐 정말 뭐 검사 인력 파견하고 뭐 현장 점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이미 일은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M1 또 카드사 관계자들도 다 소집해가지고 이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카드 결제권에 대해서 일단 환불을 해주세요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는데 사실 이게 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간에 껴있는 이 카드사나 그 결제 대행업체라는 PG사가 1차적으로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PG사는 이제 그게 손실을 다 떠안아야 돼서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카드사들한테 또 금융당국이 쥐어 목 비틀어가지고 너네 먼저 해줘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법이 좀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착착착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관계부처가 여러 개가 껴있어요. 공정위가 그렇죠. 껴있고. 예.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 하고 항상 이제 일이 있을 때만 하자 하고서는 이제 또 약간 또 미뤄지고 그런 상황이 이게 또 민간 기업 사이의 상거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뭐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제대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지 일일이 뭐 감독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이번 사태에서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소비자가 준 결제 대금은 판매 대금으로 정산하는 그 용도로만 쓰도록 어떤 특정 뭐 에스크로 장치를 만든다든지 요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더 좀 보완이 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그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걸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부가 매년 이걸 산정을 해서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받을 분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이걸 기준으로 그 32% 이하여야 하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이것의 50%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각종 복지사업 선정에 기준이 되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라는 뜻의 네 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5459님,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열심히 사는데도 항상 팍팍하네요. 이 기준보다 아래입니다. 라고. 이게 왜냐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아까 200여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외벌이 하시는 아이 둘 있는 아빠인 경우에는 600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곱하기 4에서 또 얼마 만에 이제 차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기준이 뭐 600여만 원 이렇게 잡히는 거라 외벌이 아빠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아니 저렇게 버는 게 중간이라는 뜻이야? 라고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또 복지를 위한 그 기준으로 잡히기도 하니까 그 기준이 높이 잡힐수록 또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겁니다. 그리고 6556님. 군대 간 친구 아들이 중2인데요. 봉급이 적어서 불만이랍니다. 라고 힌트 겸. 또 이것도 현실입니다. 예, 군인분들도 이제 좀 소득이 좋아져야 될 텐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나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자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우선은 상속세죠. 상속세 얘기가 예. 딱 이번 제가 이대호 진행자님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자녀분이 세 분이시죠. 셋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 정부가 이제 개편하고자 하는 세제에 따라서 예. 22억 원까지 최대 그런가요?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이 없는데요. 줄 게 없는데. 일단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게 이제 상속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왜 그게 22억 원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은 한 12억 원까지 자녀 3명 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12억에서 22억으로 뛰는 결정적인 게 이제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자녀 3명이면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1억 5천이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일괄 공제라 해서 5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 공제가 원래 2억이 들어가고 자녀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2억이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녀 한 명당 5억씩 공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녀 공제에서는 15억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배우자 그러게요. 이번에 가장 커진 게 자녀 인당 공제가 5천에서 5억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왜 했냐 생각해 보면 기존에 이제 자녀 3명 있던 곳에서 그래서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제 22억을 공제받는다.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아파트 한 채 물려주려다 보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상속증여세. 네. 근데 이제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이 정부의 개편들이 바뀌면. 그래서 정부가 표현하는 게 이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상속세 가지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표현들 많이 하는데 과연 부의 대물림이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에 대한 이견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서울 뭐 집값도 많이 올랐고 중산층까지도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좀 바꿔보자. 이런 이제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요. 상속세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인들에게도 크게 적용되는 것들이 아주 크게 바뀌죠.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기업들에게도 이제 바뀌는 게 있고요. 우선 개인에게 바뀌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최고세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속세 최고세율이 지금은 이제 50%인데 그걸 40% 낮추는 것도 좀 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속세 개인으로 따지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몇 명일까 저도 궁금해 찾아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연간 2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내는 사람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여전히 부자 감세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기업 입장 기업에게 공제를 해주는 거는 이제 그 법인세죠 법인세 네. 기업에게 이거는 이미 이제 올 이달 초에 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냈던 이른바 기업 가치 제고 뭐 배당을 좀 늘리거나 하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배당을 늘리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 이제 법인세를 좀 깎아주겠다. 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기업 그 회사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이제 자녀에게 그 대주주 지분, 예, 대주주 지분을 넘길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최고세율이 50%인데 이 대주주 지분을 넘길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억 원의 주식을 넘긴다 그러면 최고세율 50%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500억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실제 가치는 1,000억 원이지만 이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20%를 할증해서 1,2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물려주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 그러면, 금액의 5분의 1을 더 할증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제 내는 세금도 600억이 되는 거죠. 최고세율 50% 적용하면 1,000억 물려주는데 600억이 세금. 네,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증 제도를. 그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도 역시 최고세율 40%만 물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부자 감세 논란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들 보십니까, 기자분들은? 백상영 기자.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들, 뭐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부자 감세 논란들이 계속 커지는 상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속이라는 게 가업을 승계한다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상속세가 좀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편법으로 오히려 하는 것들이 너무 성행을 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게 본인들 성에 찰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좋아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것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민들 개개인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저는 잘 조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업들이 조금 활성화돼 가지고 뭐 잘 돼야 우리가 좀 실제 우리 삶도 같이 나아질 수 있는 뭐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좀 긍정적으로 또 보실 수 있겠지만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최대 주주 개인이 본인의 그 가족들한테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용도로 악용이 되는 형태의 그림이 앞으로 펼쳐진다. 이러면은 사실 그때 가서 이걸 좀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의견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안귀영님은 부자 말고 일반인 상속세도 너무 비싸요. 얼마 전에 자식 하나 있는 친척분 겨우 아파트 하나 있는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천덕애님은 쉽게 물려주고 결국은 또 부동산 활성화로 유도하는 것 같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자본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여야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부분인데 정부는 다시 한번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어제 세법 개정안에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이제 윤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유예가 돼서 내년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금투세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설계된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리면 이 초과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제 투자자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사실 저는 이제 투자자들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사실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이 비과세였는데 이거에 대해 지금 5천만 원 이상은 이제 그 세금을 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해외 주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의 페이버가 전혀 없어지는 게 돼서 그럼 결국에는 투자자들한테 국내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5년 동안 5억 정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또 민주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게 무조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또 2년 좀 유예한 다음에 좀 완화 쪽으로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긴 하는데 금투세는 어쨌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대로 도입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코스닥이 최근에 800선이 또 깨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코스닥이 80포인트인 겁니다. 80포인트. 96년도에 출발할 때 100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깨지면서 3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100으로 출발을 한 게. 그래서 거래소랑 금융당국이 너무 이거 창피하다. 0 하나만 더 붙이자. 기준점을 100이 아니라 1000으로 하자라고 해서 30짜리를 300으로 만든 게 지금 800인 겁니다. 근데 몇 년입니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출발 지점도 회복하지 못한 코스닥의 모습. 그리고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부터 좀 건전해지고 좀 올라와야 돈 번 사람들이 있어야 좀 세금을 물릴 텐데 그래서 이제 금투세 보는 이제 시선들이 또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수익 기자도 뭐 하실 말씀?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금투세는 정부가 계속 폐지를 공언해왔던 거긴 한데 그래 관심이 뭐였냐면 증권거래세였어요. 원래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금투세가 양도세니까 통행세 개념의 거래세는 이제 계속 낮춰서 없애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럼 거래세를 다시 올릴 것인가 질문이 계속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 거래세도 계속 낮추겠다. 이거는 뭔가 좀 너무 임시방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금투세도 폐지하고 거래세도 낮추겠다고 해버리면 결국 이건 궁극적으로 제도 자체의 연속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금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게 오늘만 사시는 분들인가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가 약간 좀 그런 생각까지 들고 또 하나 이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지금 3번째 이번에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2027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한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일단 늦추겠다. 상당히 이번에 이 금투세, 거래세, 코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상황적인 판단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안 담겨 있었죠. 네. 이게 결국은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왜 그런 한다고 겁니까? 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뭐 징벌적 종부세 폐지 주장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했을 때 세수가 이제 커트가 되는 게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세제도 지금 많이 개편을 해서 이제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까지 이번에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감세 규모가 커져서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1번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지금 정치권에서 알아서 지금 종부세 개편 논의가 지금 막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뭐 이 종부세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뭐 연말에 이제 이 세제 개편 때 이제 딱 그 통과를 시키는 것도 뭐 방법이겠으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좀 뭐 국회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이 이제 좀 이렇게 완전히 본인 주도가 아니라 뭐 야당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가면서 이런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상황적인 것들이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종부세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집값이 지역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도 있고 네. 부동산 시장에 또 불안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또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세법 개정안이 이제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좀 건강한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협치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연말까지 예산안이랑 같이 통과돼야 되는 법안입니다. 저희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2년 동안 단 4명만 뽑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야, 62년 동안 단 4명? 대통령도 그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바로 필경사라고 합니다. 필경사. 대통령 임명장을 쓰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5번째 필경사가 선발이 됐다고 하고요. 정말 특이한 직업. 한번 만나보시죠.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경사가 뭘 이렇게 손으로 써준다.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필경사는 붓으로 밭을 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붓으로 밭을 갈아요? 그렇죠. 이야. 이제 주로 붓으로 글을 쓰는 직업을 두루 칭하는 뜻인데 제가 만난 분은 이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임명장을 작성을 하는 분이었고요. 이 필경사라는 게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이 정확한 명칭은 인사기록 전문 경력관이라고 부르고요. 주 업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작성을 하고 국세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인을 날인하면서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참고로 인사혁신처에는 이번에 이제 그 필경사가 5대 필경사가 채용이 됐는데 행정안전부에도 표창장과 훈장을 쓰는 필경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라든지 뭐 행안부라든지 여기 소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 근데 이제 딱 5번째. 그렇죠. 잘 뽑지도 않는 직업인데 이번에 취재하신 분, 이번에 만나본 필경사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대요? 이분이 그 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학사 졸업한 뒤에 이제 중국으로 석사 과정을 다녀왔을 무렵에 아는 선배로부터 이 필경사 모집을 듣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분도 이제 필경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공무원이고 그리고 서예라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 지원을 해서 2009년 12월에 인사혁신처로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약간 이 지점에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손글씨를 쓰나 프린터기만 해도 컬러로 멋지게 잘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손글씨로 임명장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쯤에 직접 쓰는 임명장에서 이제 프린트물로 바뀐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명의도 대통령 명의가 아니라 장관 명의로 된 임명장을 프린트로 이제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하다가 네네. 정부 차원에서 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좀 올리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 명의로 바꾸고 그리고 5급부터 필경사가 쓰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이 받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프린트된 것보다 한지에 직접 이제 사람이 쓴 손글씨가 좀 왠지 따뜻하고 감성적이라는 감성적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와 대통령의 직인까지 들어가니까 공무원으로서 아무래도 이 자긍심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너무 잘 써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써도 컴퓨터로 이제 딱 프린터기로 프린터한 거 너무 똑같으면 약간 좀 삐뚤빼뚤한 인간적인 맛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1년에 임명장을 그래 이분들이 몇 장 정도 쓰실까요? 입사한 2009년 그 이듬해 1년간은 약 한 2,700장 정도 적었다고 하는데 최근 한 5년 새에는 연간 5,000장 정도 적는다고 합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들이 좀 늘어나면서 신규 임용이나 퇴직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임명장도 그만큼 많이 적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20장씩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일 적는 게 아니라 이 임명장을 쓰는 시기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연말까지 이 인사철이잖아요. 그때 막 몰려서. 그렇죠. 이제 임용, 퇴직, 승진 시즌이라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7말 8초 딱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기간에 단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제일 바쁘다. 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서예를 바탕으로 또 하시니까 먹이나 벼루 또 한지 되게 좀 장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이분들이 쓰시는 거는? 보통 이제 서예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문방사우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임명장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한지로 된 임명장 종이와 그리고 붓, 벼루, 먹물이 필요했고요. 붓은 이제 소모품이라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의 임명장을 쓰면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붓도 바꿔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벼루도 한 4, 5만 원 정도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 대신에 이제 먹은 좋은 걸 좀 써야 되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지가 이 날씨에 따라 습기를 머금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잘 갈리는 좋은 먹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뷰한 곳이 이제 서울청사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인사동과 가까워서 붓이나 먹물이 급하게 좀 필요할 때는 뛰어가서 사온다고 합니다. 구하기는 쉽겠네요. 네. 근데 이분들이 약간 오타를 쓰실 때도 있을까? 글씨 틀려서 이거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써졌던 이름이나 굉장히 특이했던 이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틀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기계가 아니니까. 네. 근데 만나본 분이 14년째 지금 필경사를 하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그 수많은 임명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임명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 간혹 뉴스에서 화재나 아니면 뭐 사고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뭐 소방관 아니면 공무원들의 소식을 접하면 그분의 직급을 바로 확인하는 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직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혹여나 추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두기도 한다는데 사실 이분이 쓰는 임명장이 받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 8월 초 이렇게 휴가를 못 가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 순직하신 분들, 뭐 1계급 특진의 추서 이런 게 또 내려가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마음을 또 담아서 한 땀 한 땀 써주시는 거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5번째 필경사가 선발이 된 건데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서예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처럼 이제 서예를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서예 학원을 운영하는 분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임명장의 특성상 일반적인 서예처럼 큰 붓이 아니라 작은 붓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작은 붓을 익숙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해 보였고요. 특히나 이분이 이제 꼽은 필경사의 조건은 엉덩이 힘. 엉덩이의 힘? 이었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네. 이 기간에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득하니 오래 앉아서 쓸 수 있는 엉덩이 힘이 있는 분들이 제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경사를 5대 필경사를 채용을 했는데 네. 이때 경쟁률을 들어보니까 한 56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높았네요. 바른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 그 바른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의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 글을 쓰는 종이에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 평소 글을 쓸 때마다 글자 수를 정해 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한 줄 안에 네. 넣어야 한다는 이 압박이 있답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 자간을 살펴보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 다 계획해서. 라고 계획해서 이제 쓰는 네. 버릇이 좀 있었고 이거는 진짜 병이었는데 같은 자세로 이제 글쓰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깨, 허리 그리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디스크 치료를 받기도 한답니다. 근데 참 많이 뽑는 직업도 아니고 또 세상은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고 이 필경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한번 더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인공지능으로 못하는 일들이 없을 정도인데 사실 이 필경사의 업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잖아요. 로봇으로. 그렇죠. 로봇 그렇게 파일.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린트로 나오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쓰는 건 이제 뭐 질감과 느낌 자체가 좀 다른데 무엇보다 한자 한자 정성스레 쓴 임명장을 받는 공무원들의 이 자긍심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최희진 님이 급여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공무원 급여. 월급입니다. 공무원 급여. 혹시 급수가 궁금한데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강홍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뿌리 깊은 제조업으로 곽재식 작가와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스마트폰 그 속에 부품의 세계로 또 재미나게 떠나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